SPC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 이후에 SNS를 중심으로 SPC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키운 건 SPC 측의 대응인데 향후 SPC에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지 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고 이후에 SPC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이후에 대응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우선 공장 측이 사고 직후에도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측이 이 사고가 15일에 일어났는데 네. 이 사고 다음 날에도 이 사고와 관련된 현장을 흰천으로 가리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공장 측에서는 이 혼합기가 복합이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만 네.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지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는 다른 기계로 이제 업무를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서 이 SPC 브랜드 목록까지 공유하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이 불매 운동과 관련되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불매 운동을 하면은 결국의 피해는 SPC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에 가는 것이 아니냐. 가맹점주도 약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맹점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PC 측에서는 휴가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항의한 후에 조치를 취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일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 15일이 지난 다음 날 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근로자 중에 일부에게만 유급 휴가를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다 더해서 같은 층에 있었던 이 사고 당시에 같은 층에 있었던 근로자들 한 150여 명이 있는데 이 근로자들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결국은 이 목격자들에 대해서 트라우마 관련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네. 지적이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3층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중단해라라는 지적이 있고 나서야 결국 휴가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3층 이외에 다른 층에서 있었던 다른 이 생산 라인들의 근로자들도 있는데 이 생산 라인 근로자들도 3층에도 이제 작업에 대한 것들을 치우기 위한 것들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자 그제서야 18일에 휴가가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휴가가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니냐. 또 동료 노동자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장소에 있었다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 동료들에게 심리 치료 같은 프로그램이 조금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현장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동료가 사망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나 3차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노동부가 트라우마 치료를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좀 뒤늦은 것이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15일에 있었는데 노동부가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 트라우마 치료를 17일에 이제 시행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의 범위도 이 야간 근로자들인 11명에게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이 있었던 이 3층에 있는 근로자들 모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11명 이외에도 차후에는 이 3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원한다면은 원하는 곳에 대해서 치료를 하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평소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것도 교육만 받았다는 서명만 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것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에서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안전조치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이 사전에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도 되어 있고요. 이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는 SPL의 사업장인데 이 SPL의 사업장이 지난 2년 동안을 보면은 가장 많은 사고가 게임 사고였어요. 게임 사고가 40% 이상이었는데 과연 그동안에 이 게임 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 재발 방지 조치를 했는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산업 이 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인 1조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네. 2인 1조로 업무를 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2인 1조가 항상 2인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일했던 동료가 9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인 1조 사고도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면 SPC 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어느 범위까지 이제 확대가 될지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SPL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SPL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전에 관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SPL이 결국은 SPC의 자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SPC의 사업주도 처벌을 받는가 이제 이 문제인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사업주도 같이 처벌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SPC가 이 SPL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안전에 대한 감독을 했던 사업주인가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먼저 이 SPC가 실질적으로 SPL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서 상주하면서 여기에 안전관리를 책임을 진다든지 근태를 책임을 졌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SPC 대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해당 지금 회사의 안전 책임자는 형사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책임자에 관련된 처벌 수위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안전 책임자 같은 경우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실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을 한 사건이죠. 근데 현재 해당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 관계자들의 진술에 토대로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이러한 수사들 다각도로 이 사망의 원인을 파악해서 수사할 예정이고 만약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의 기계를 봤을 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7년간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끼임 방지 장치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당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안전 경영 사업장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 그리고 올해 5월까지도 연속해서 거의 한 7년 정도 이 안전 경영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안전 경영 사업장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이제 자의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나와서 이것을 검사를 하고 이 사업장 인증을 해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 덮개는 심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해당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사고가 많았던 것이 40% 이상의 끼임 사고였단 말이죠. 근데 안전 덮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사를 그대로 하고 인증을 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네. 왜 이 문제가 지적이 되냐면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노동자가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덮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다 더해서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으뜸 기업이었습니다. 안전 으뜸 기업이었는데 으뜸 기업이 되면은 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이 근로 감독이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근로 감독이 면제가 되니까 그만큼 이 해당 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네.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관리도 문제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매운동이 거세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가맹점주의 피해가 오래된다는 게 이 가맹점주는 SPC에게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SPC에서의 어떤 재료를 받아오고 SPC에서의 그러한 그
프랜차이즈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사업자들인 거죠. 그래서 불매 운동을 하면 이런 프랜차이즈 업주에게서 더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주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예를 들자면 이러한 프랜차이즈 이 업주, 사업주에게 어떠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익이 떨어졌을 때에는 그 수익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계약에서 어떠한 보상 같은 것들이 추가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 먹통 사태가 전 국민에게 이제 피해를 줬고 그런데 뜻밖의 활약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익산의 한 상가 건물 2층이었는데 이 상가 건물 2층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도박판이 벌어지면 도박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자고 한다면 그 영업장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도박의 판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망을 보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이 소위 카카오톡 단톡방에 네.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내는데 이날도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망을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오니까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걸 공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카오톡의 판교에 화재가 나면서 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 급습을 했는데 정말 이 집중하고 있던 31명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검거 당시에 이제 경찰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동안 도박장 단속 때와는 분위기가 정말 달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날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급습을 하니까 망 보던 사람들은 뭐 했던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망 보는 사람이 이것을 전달을 하는데 전달을 하면은 네. 안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럼 경찰들은 몸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화투라든지 카드 같은 것들을 숨기고 판돈을 가지고 이제 뒷문 다른 문으로 도망치거나 이러한 것이라서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날은 이제 망 보는 사람의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1명 모두가 그냥 다 자리에 앉아서 도박판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망을 가지 못했고 전원을 검거할 수 있어서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톡의 오류 어떻게 보면 덕분에 아무도 도망을 못 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명이 입건이 됐고요. 도박 자금 1,200만 원 상당도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일반 도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징역형이 없습니다. 근데 상습 도박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지금 경찰은 이 해당 31명의 상습성 여부를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가정주부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 도박의 형량을 판단을 하기에는 도박판에서의 판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참가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습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고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가 있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우선 사건 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여럿에게 이 자매인 포수입니다. 이 자매가 이 한 30대에서 40대의 5명의 피해자에게 목줄로 채워서 개사료를 먹이고요. 또 이 분변 같은 것들도 네. 먹이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학대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계혈종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만두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질병까지 얻기도 했고요. 얼마나 잔혹했냐 하면 네. 보이시는 것처럼 특수폭행, 강요 등 한 16개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 기록만 한 3,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권 유린에 가까운 그런 범죄인데 우선 앞서 검찰은 언니에게는 징역 35년 그리고 동생에겐 징역 4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동생에게 30년 그리고 언니에게 2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구형보다는 이제 선고가 낮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매가 받고 있는 것이 특수폭행, 강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촬영한 것을 이용을 해서 협박을 하고 또 유사강간을 하고 거의 혐의만 16개고요. 피해자만 5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히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중형을 선고하는 이 추세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한 30년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네. 25년, 30년 비슷하게 나왔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거의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성 종업원들이 30대에서 40대고
5명이거든요. 지금 나온 형이 그러면 중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피해자들에게 봤을 때는 중형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검찰이 이제 이 구형을 할 때 육체적인 살인을 묻지 않고 엄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고, 이 피해자들은 이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을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한 30년을 유기징역의 상한으로 보고, 물론 더 가중하면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22년 그리고 30년이 현재 선고의 추세로 봤을 때에는 낮은 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김근식,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수사 방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근식이 본인의 구속이 새로운 구속입니다. 이 새로운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어요. 김근식의 변호사 측에서는 본인은 이미 얼굴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주를 못한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요. 기각이 됐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로 앞으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지금 이 원래는 형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풀려났어야 되지만 새로운 구속이 됐고 아직 수사 중이라 미결수거든요. 네. 그래서 미결수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이동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근식이 이렇게 추가 미성년자 추행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도 거짓말 탐지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는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면서 새로운 피해자가 내가 예전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가 김근식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때 김근식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라고 했더니 거부를 했는데 사실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를 들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만약에 거짓말로 나온다면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추가 피해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추가 피해는 이 17일이었습니다. 17일에 내가 99년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피해자의 이 피해의 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상담 요청이 들어왔고요. 근데 이게 99년이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건이긴 하지만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접수를 한다면 이것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쪽에서는 성충동 약물 치료죠.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근식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네. 화학적 거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 게 2011년도에 새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15년의 한도로 이제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를 하면.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의 형이 끝난 거는 2006년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2006년도에 받은 거는 아직 이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2006년도 거를 가지고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도에서 그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할지 이 요건 사항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새로운 고소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구속적부심, 구속이 나와서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수사가 진행이 돼서 공소를 새로 할 거예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한 그 새로운 피해자의 범죄에 따라서 그럼 그때에는 지금 2011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공소에는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의 범죄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를 못 하는 것이고 네. 새로운 공소를 제기할 때에 이번에는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를 하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화학적 거세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